데이터 홀릭도 데이터를 떼고 그냥 홀릭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안녕.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뀌어서 지금 뭘 찾고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 과장님. 네, 데이터를 좋아하는 인사 담당자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돌아온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직 극복이 안 됐어.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텐션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 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유튜브에 녹화 영상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의 얼굴이 궁금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로도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근데 유튜브를 언급하지 않아요? 어디서요? 지금 방금 요 직전 멘트. 들을 수 있는데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얼굴을 못 봤었는데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그 말을 멘트 계속 오케이. 이상했어. 궁금함을 그랬군요.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 앞에서는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데이터 홀릭은 이렇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 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홀릭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1부에 이어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스트 병준님 다시 모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병준님.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그쵸. 충분히 댄스, 쉬었나요? 댄스. 한 7분 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7일이란 말인 거죠? 7일. 일주일. 그렇죠. 네. 맞죠.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네. 일주일 더 그러면은- 노화돼서 나타났습니다. 네. 와. 근데 어떻게 매주 다들 이 시간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놀라운 따름이죠. 김 팀장은 진짜로 매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네. 나는 깜짝 놀랐어. 옷 7벌인가 있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도 집에서 못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네,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부에서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병주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 김병준이고요. 현재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1부에서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박 박사님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네. 김병준님께서 인문학, 그러니까 국문학을 전공하시고서는 이리저리 세계를 둘러보니 데이터나 컴퓨터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사결정을 하시고 드디어 여러 회사 경험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딩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련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지금 정착하시고 석사 때 파란만장한 연구 논문 실적을 내신 뒤에 지금 박사 중이신 거죠? 네,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네.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간절하게. 아, 정말 졸업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아무튼 그쵸. 그러셔서 지금 그쪽 관련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외부 활동, 그 다음에 강연, 그 다음에 실제로 강의도 하고 계시고 하는 중이시고, 그래서 앞에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란 뭐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 결과물을 내는 전체 과정이 다른 것과 다르지 않지만 인문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인문학 특정 분야들마다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나 분야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셨던 국문학에서의 비평지, 비평지인가요? 비평지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뭐 문예지, 비평. 문예지. 네, 네. 문예지와 작가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실제 소설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셨던 거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걸 재밌게 들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부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 더 깊은 얘기들 같이 나눠보려고 지금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연구 이제 마지막 3부는 사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이걸 못하니까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제를 줘야. 네. 네. 유튜브 첫 번째 영상. 그 주제만 먼저 알려주세요. 주제만. 주제는 이제 네. 또 공격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야 네. 다음 편이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공격이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럼 비평 텍스트 한번 다 보겠다. 이제 3,000편 정도의 비평 텍스트 20년치를 OCR을 이제 신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와. 그거 가지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 연구를 했고요.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네. 연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유튜브 제 채널 성장 이름은 부분이에요. 네네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네, 월간 디지털 인문학.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아유, 감사해요. 제가 다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뭐 이제 2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 계속 살고 있고, 그 디지털 인문학은 방금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필연적으로 공동 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겠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도 어쨌든 팀이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뭐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뭔가 유니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의 인간처럼 묘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팀으로 구성돼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인문학, 도메인 널리지가 충분히 있으신 분과 컴퓨터 스킬셋,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다리 역할 해주실 분까지 해서 최소한 그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로 다학제 팀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2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사회학 전공하신 분이랑 부지도 교수님이 국문학 연구자셨어요. 그래서 특이하죠. 카이스트까지 갔는데 지도 교수님은 다 문과 나오고, 그런데 하여간 나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데이터를 다루려면 그런 데이터 다룰 수 있는, 저는 이제 광부라고 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력이 없을 땐 정말 그 숟가락 수준으로 이제 광부 탄광을 잇다가 그 탄광에서 정말 그치. 힘들었죠. 지금은 좀 이제 숟가락 크기가 커졌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사학 철학, 거기 안에서의 문학도 사실 국어국문학과도 굉장히 이질적인 학문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어학과 문학이라는 곳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 있는 그러네요. 영어 영문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영어학과 영문학이 따로 있는 것이고,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몰라요. 연구 어떻게 하는지. 어학과 문학은 거의 접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영어학이 따로 있는 거다, 그거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링귀스틱스와 리터러처가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색한 학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다루는데 어학의 입장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비문학과 문학 다루듯이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사를 전공하더라도 조선 후기, 중기 다 다르잖아요. 네, 대학원 공부라는 건 굉장히 세밀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인 뭐 많이 있는데 뭐 학사는 파리를 연구하고 석사는 파리 다리를 연구하고 박사는 파리 다리에 낀 털 하나를 연구하는 게 이제 학사, 석사, 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서로의 도메인 날리지가 다르고 인문학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그러니까 말이야. 지식이 굉장히 인문학이 너무 중요하죠. 범위가 넓은데 그 단어 하나만 갖고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타 전공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국문학은 제일 많이 했지만 뭐 국문학 내에서도 고전 한문학 전공하신 분들과 요즘에 또 하고 있고 뭐 신문방송 쪽도 하고 동양철학 전공자랑도 논문을 썼고 철학은 논문을 어떻게 내요? 지금 이런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의 철학은 이거 2시간짜리인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뭐, 제목만? 잠깐 얘기를 하면 네, 뭐 네. 철학사적 네네. 분류 알고리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철학사적 분류 알고리즘? 아 진짜? 와. 네, 뭐 그런 거에 누가 누구 계통이 있잖아요. 계통 트리가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거기 학파, 안에서의 계파 이런 학파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연구하는 시도가 있는데 아직 저도 그쪽은 잘 몰라요. 네. 아니면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개념의 어떤 예를 들면 뭐 개념사라는 또 분야가 있어요. 개념의 역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없겠군요. 네. 하여튼 네.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네. 네. 유튜브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닌데. 네. 우리 청취자 다 가겠네.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월간 디지털 인문학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약속을 해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저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문헌정보학 뭐 이런 연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인문학 학계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문제인데 공동 연구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문학 학계는 거의 다 단독 연구였어요. 저자가 단독 저자인 경우가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요. 인문학 내에서라도 그러니까 같은 둘 다예요, 분야에 있는 둘 다. 사람끼리도 같이 잘 안 하나요? 그러니까 논문 자체도 혼자 쓰는 경우가 많고 그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18세기에 무슨 빅토리아 시대의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영어 영문학과에 있더라도 뭐 나는 셰익스피어 전공인 사람과는 거의 거의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굉장히 또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뭐 그건 공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문학 같은 경우는 그게 인문학도 마찬가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어문학과에도 뭐 중세국어 전공자 뭐 그 훈민정음 같은 거 전공하신 분들까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기 안에서의 그 단독 연구가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어쩔 수 없이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아카이빙하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이게 이렇게 라벨링 되는지 맞는지 아닌지도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어색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 네. 그게 필요함에도. 근데 심지어 제가 네네. 먼저 말씀. 심지어 그거를 공동 연구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 증거는 제 논문이 단 한 편도 단독 연구가 없어요. 저는 다 공동 연구를 했고 그런 협업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 연구가 굉장히 더 품질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문학자 분들도 뭐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공동의 그런 합의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공동 연구에 어색해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저를 데이터 분석가로서 아웃소싱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태도나 아쉬운 점들은 이제 저를 이제 용산 컴퓨터 아저씨로 알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알고리즘 돌 때 이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돌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분석 좀 전문이었으니까 아카이빙보다는. 근데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그런 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죠. 아니 좀
처음에 있었던 환경들에 대한 공감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디지털라이즈 돼 있는 어떤 자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사료를 취득해서 책 같은 걸 취득했겠죠. 그리고서는 그걸 자기가 눈으로 일일이 다 읽고,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면 셰익스피어 원문을 다 읽고 번역본을 다 읽는 정도의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뭔가의 논문을 작성하거나 무언가일 텐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읽어내는 역량 벗어나는 범위까지로 브로드하게 보는 연구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게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본 사람이 100명 있어서 그 100명이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명의 작가의 글을 모두 본 사람 100명이서 토론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작가의 것만 보더라도 사실 셰익스피어만 해도 엄청 큰 범위가 돼버리는 셈인 건데, 이런 디지털 인문학 혹은 이제 컴퓨터가 대신 보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오히려 컴퓨터가 대신 보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도메인에 분석된 결과물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뽑아내기 위해서도 각각의 작가, 전문 도메인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와 공동 연구를 해야지만 사실 유의미한 연구가 가능하다 같은 멘트가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네네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작가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작가랑 비교 분석을 하려고 들면 사실 각각의 작가에 대한 전문 도메인 있으신 분들과도 협업을 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연구 성과물이 약간 좀 덜 분석이 된 상태에서의 연구까지로밖에 안 끝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너무 어려운 일인데 듣기만 해도 정리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쵸.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든 컴퓨팅 파워를, 예를 들면 딥러닝이 계속 겨울에 있다가 이 컴퓨팅 파워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GPU의 등장 이런 걸 하면서 갑자기 일종의 해결책이 됐잖아요. 브레이크드루가 됐잖아요. 근데 네네네. 인문학 연구는 사실 뭐 딥러닝이 온다고 그게 엄청 해결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거기 안에서 전통적인 연구도 인문학 연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학계에서의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논문 실적 때문에 단독 연구하는 것보다 점수가 깎이니까, 뭐 이런 그건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인문학자 스스로 사실 그거 굉장히 그쵸. 어색해하는 문제가 더 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됐고, 그리고 약간은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저한테 이제 메일이 많이 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조금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몇 년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뭐 공동 연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돌리면 뭐 인공지능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자분들도. 근데 저도 사실 약간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었겠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저 손으로 한 땀 한 땀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뭐 자동 크롤링도 중요하고 다 해야 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뭔가 개발 그런 모르는 해결이, 기획자가 아무 기획이나 해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네. 네,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데, 사실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던데 데이터가 그죠. 없으면 또 안 되는. 구현이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로 가야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구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 데이터 있지 않아요? 뭐 크롤링, 뭐 스크래핑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소셜 데이터는 그래도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인문학 데이터는 스크래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올려놓질 않으니까. 우리가 뭐 100년 전에 예를 들면 모르죠. 100년 후에는 100년 전에 떠들던 소셜 데이터를 이제 인문학 자료로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렇죠. 얼마나 100년 끔찍합니까? 싸이월드에 쓴 전이면은 글이 막 연구하는 중요한 그럼요. 사료겠지. 국문학자들이 싸이월드를 연구를 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 데이터가 싸이월드 없기도 데이터 하고. 왜 어떻게 됐나?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또한 2시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기도 해요. 네, 사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분야 창발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중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깔리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분야 시작은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조금 이제 다룬 포지션들이 조금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제가 그런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DH 테크니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각 과의 일부러 하던 그 영문과 국문과에 다 벽이 있잖아요. 전공이라는 것이 네네네. 있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런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기술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최근에 이제 해외 대학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테크니션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이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 기술자가 여러 전공의 교수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예 없었어요. 인문대에서는 사실은 그 공대나 이런 데는 포닥이라던가 그런 그 연구 교수라던가 연구나 그런 실험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문대에도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이제. 아직 한국 인문대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뭐지? HPC, 그러니까 하이퍼 컴퓨터라고 고성능 컴퓨터를 다룰 때는 그 컴퓨터를 다루는 게 워낙 전문 영역이었어서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테크니션을 따로 채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연구를 서포트하는 테크니션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랑 이제 분야별 사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분야 전문 논문 서치를 도와주는 그것도 소위 테크니션이겠죠?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봐서 계속 여전히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인문학 필드에도 분석 테크니션으로서 채용이 지금 해외에는 있기 시작하는 중이다라는 거인 거죠. 지금 제가 있는 지금 연구소가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왜냐면 저한테 뭐 강의를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카이스트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서가 그런 역할을 해요, 해외 대학에서는. 왜냐면 문헌 정보학 하신 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꾸려내고 그거를 연구에 필요한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그 도서관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되고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헌 정보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사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필드가 시작될 때 가장 많이 그 푸시 받았던, 그러니까 가장 힘 많이 받았던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정도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팔로우업을 제가 못해서 분야적 정보를 못 들었는데 텍스트 딥러닝에 관련된 연구도 그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거 다른 분야에서 서포트 받거나 지원받거나 아니면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지? 라고 하선 제가 팔로우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병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일하시면서 생기는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사료를 읽고 이 사료를 내가 그냥 평생 다 읽고 꼭꼭 숨겨놓고 막 이런 그런 분야가 있어요. 최근에 또 이제 그 약간 스캔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학자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거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썼고 논문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좀 가피를 했더라고요. 약간 가짜로 썼다고? 네, 약간 조작을 한 거예요. 와, 진짜요? 그게 얼마 전에 밝혀져서 뭐 이제 국사학회 쪽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인문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자들은 연구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인문학자를 매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나는 이제 평생 이걸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오픈한다거나 그리고 오픈하고 싶어도 오픈할 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뭐 인문학자들한테 GitHub 쓰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일일 수도 있어요. 코딩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오픈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배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 자주 오픈하는 또 그런 문화도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계속 되면서 일종의 연구 제한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 소스인 데이터가 뭔지 모른 채로 걔를 분석한 논문만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방법이나 과정을 모르고 하는 거네요. 그게 일종의 앞에서 말했던 아웃소싱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뭐 맡긴다거나 어떤 뭐 그 대학원생이 뭐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그게 데이터나 코드가 공개가 되지 않고, 혹은 코드를 공개할 줄 몰라서 연구 제한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텍스트 마이닝 해보시면 조 과장님이 이제 뭐 토픽 모델링 이런 거 돌려보셨으니까, 예를 들면 토픽 모델링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쵸. K 값을 바꾼다거나 네. 뭐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만 그 매개면서 바꾸면 정말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개가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구자의 모든 주관이 너무 많이 학회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연구자의 주관도 네네.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그게 이 분석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한다거나 뭐 과소 해석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답정너가 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뭐 계속 데이터 올릭에서도 다뤄줬던 연구 제한성의 문제나 뭐 피밸류 해킹 뭐 이런 문제, 피셔박님이 계속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하셨고, 그래서 그런 또 안 좋은 점은, 또 그나마도 코드를 공개하면 좋은데, 이게 대부분 또 인문학자들이 코딩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툴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뭐 넷마이너 같은 툴. 저 가장 넷마이너 유명하죠. 좋아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뭐 넷마이너 교육에도 이용하고 있고, 아니면 그런 툴에 어느 정도 이제 의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툴 같은 경우는 공개를 못 해요. 왜냐하면 코드는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해서 이거 돌리면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툴은 이걸 클릭하고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하고 뭐 동영상을 남길 수도 없고, 물론 뭐 이렇게 그쵸. 저장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옵션을, 그게 또 아쉬운 점들이에요. 더더욱 더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 제한성의 문제는 사실 사회과학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인문학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연장되는 문제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별로 없었어요. 인문학 연구에서는 그런 뭐 그쵸. 사료를 막 이렇게 조작한다거나 그럴 일이 아닌 이상, 텍스트는 어차피 다 같이 보는 텍스트 그대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다거나 굉장히 질적인 연구를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연구 제한성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네요. 이런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정량 연구에 대한 성격이 드디어 도입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연구 제한성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된 거군요. 그전에는 정성 연구, 그다음에 내가 이미 읽었어를 전제로 하는 연구들에 가까운데 말이죠. 그죠? 그죠. 거의 뭐 읽고 내가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새로운 해석을 내놓거나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연결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 문학, 뭐 사학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냥 굳이 뭐 연구 제한성이 아니라 연구의 합리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썰을 푸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참고 문헌과 이런 거를 잘 정리했으면 그게 인문학 논문인 것인데, 이제 그런 모델만 게 이제 있고 데이터가 없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인문학에서도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런 연구도 어떤 텍스트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텍스트나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내놓음을, 그러니까 너무 추상화 단계가 몇 가지 거쳐져 있는 원자료만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라고 해놓고 설문조사 결과물 내놓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뭐 연구 모델을 설정하고 그 설문 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한다면, 지금 인문학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문조사라는 게 없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 다음에 내 모델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에 대한 내가 들었던 거의 결과물을 얘기해 보니 그래. 근데 너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학 작품인 거고, 그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털화, 그다음에 그거를 정량화했을 때 요런 단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다들 잘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다 잘 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연구가 계속 진행돼 왔던 건데, 이제 드디어 도입되고 있고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있다. 그렇죠. 뭐 연구자들이요. 예. 뭐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앞에서 조금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게 일종의 그 문학에서의 정전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정전이 뭐냐면 정전. 캐논 정전.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는 거 말고요. 그 네네. 전정. 네, 그러니까 바르 정자를 써서 그러니까 클래식 혹은 캐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소수의 작품만이 연구되고 교과서에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제 정전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 연구되는 것만 계속 연구돼요. 뭐 이광수의 무정, 뭐 레미제라블, 뭐 영문학에서 뭐 유명한 그런 뭐 유명한 작품들, 그러니까 계속 연구되는 것만 연구되다 보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처음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 시대를 다 그 시대를 다 대표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문학도 그렇고 국문학도 그렇고 그 시대에는 수천 권의 책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굉장히 소수의 책만 가지고 어떤 시대를 조망하거나 인문학 연구가 약간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나온 책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살아가는 생존에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 책들을 다 읽지도 않았으면서 혹은 다 그 어떤 책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시대를 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 제기해 주신 이슈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 특정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문학 작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명한 작가의 소수의 작품들만 가지고 이 사람도 연구하고 저 사람도 연구하고 하는 걸 과연 그 시대를 연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작품을 연구하면 그 연구한 결과 자체가 조금 이거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뭘 이런 연구를 했어. 이런 인식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걸까요? 뭐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약간 비평 텍스트, 비평가들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뭐 좋은 작품도 아닌데 왜 굳이 비평을 써? 그런 연구자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선배들이 했던 그 선행 연구가 됐던 거를 위주로 또 읽게 되니까 또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읽게 되고 그런 문제들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프랑크 워레티라는 그 미국의 영문학자인데 거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이른바 뭐 그 개념을 요즘에 오용하는 편이 많지만 이게 디스턴트 리딩이라는 개념이에요. 멀리서 읽기. 기존의 문학 연구는 굉장히 클로즈 리딩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소수의 작품과 그 텍스트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읽기였는데 우리가 그 디스턴트 리딩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멀리서 거시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2,000권의 책을 다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역시 그 인문학자 분들은 이렇게 개념이나 용어도 멋있게 쓰시네요. 디스턴스 리딩이라니 너무 멋있잖아요. 멀리서 읽기. 네. 뭐 그렇죠. 무식하게 쓰면 때려 읽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멀리서 읽기라고 다 그냥. 문학적이야. 네. 그렇게. 아니 근데 원래 연구에서 그런 뭐지 문헌 연구란 단어가 아니고 그거 뭐더라?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문헌 연구를 그러니까 그 연구의 대상을 굉장히 크게 잡고 뭐 예를 들면 그죠. 네,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연구하고 싶은데 소수의 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인문학자 사이에서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특정 몇몇 유명한 작품으로 그 시대를 다 말할 수 있나 그런 계속 그냥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옛날 책들은 또 그런 문제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것들만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 네. 그렇죠. 이제 뭐 땅을 파지 않는 이상 인문학 연구 데이터를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쓴 글이라는 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시도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 내에서
그런 시도는 있어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연결해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니까 뭐 새로운 데이터가 출토가 되지 않더라도 땅을 파서 뭐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시도들은 당연히 있고 그런 연결을 하려는 시도가 요즘에 가장 큰 시도 중에 하나예요. 특히 고전 쪽에서는 일단 뭐 새롭게 나올 거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 얘기는 이 정도 했으니까 교육 얘기 좀 해볼까요? 좋네요. 네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디지털 인문학의 16부 작은. 교육입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오늘은 코딩 오늘은- 교육, 통계 교육을. 네. 오늘 네네네. 프리퀄이니까 아 이거 프리퀄인가요? 아 네. 세상에. 네, 네. 조 과장님 프리퀄은 언제 다음번 거 언제 하나요?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요. 네. C퀄, 프리퀄 다 찍게 생겼네. 이러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연구 얘기는 이렇게 하고 네. 교육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좋아요. 교육 얘기. 그래서 이제 제가 국문과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중원중문학과에서도 교육을 했었어요. 중문과 혹은 교양 수업으로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이게 인문학 전공자들 혹은 뭐 광의의 인문사회 과학 그래서 이제 문과 전공자들한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게 좀 잘 돼 있어요. 사회조사 방법론 이런 그쵸, 혹시 그쵸. 사조방 뭐 이런 식으로 줄여 부르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네네네. 네. 그게 뭐 질방인지 양방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미 그게 다 돼 있어요. 갑자기.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뭐 일단 표준화가 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교과서도 아직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뭐 DH101 이런 거 수업도 이제 코세라나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오픈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났던 고민은 코딩과 통계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인문학 전공자들한테. 네, 그게 지금 큰 고민이죠. 제가 석사할 때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그 디지털 국문학 비슷한 수업이 있길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 마음가짐으로 들으러 갔다가 제가 기대한 수업이 아니었어 갖고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는데요, 수업이? 사실은 국문학 사조 그러니까 아니 국문학 말고 그 국어학 사조들을 배우는 시간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형태소를 부르는 장르가 메인 장르가 3개쯤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세종 코퍼스로 돼 있는 그 형태소 태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아예 그런 형태소 태그라는 걸 분류하는 국어학 장르가 3개 정도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겁나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요. 얘를 디지털라이즈 됐거나 그렇게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일 줄 알고 갔는데 거기까지도 아마 아직 시도가 안 돼 있었던 거거나 아니면은 얇게 돼 있는 것들만 하거나 이런 식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좀 저는 되게 관심 가지고 갔다가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뭐 말뭉치 태깅하는 뭐 이런 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들어보니까. 그걸 한번 겪어보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사실 그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조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를 만들어야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거는 차라리 가르치기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코딩 실력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딩이 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그냥 내가 고생을 하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크롤러를 짜줬어요. 학부생들을 위해서.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데이터를 갖다 바쳤다고 지금. 야.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내뱉은 말도 있고 이 수업은 데이터 자체 수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해석이 중요하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서 코딩 못해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건 크롤링 안 해도 되는 데이터를 추천해줬으나 교수님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멜론 가사 데이터 뭐 이런 걸 스크래핑
했던 기억도 맞아요. 있고 그런 거 많이 하지.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또 제가 데이터 인문학 연구를 하지만 느는 건 오히려 스크래핑 실력이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그거 과학에서 결국 개발자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 석사 병주 때 네네네. 병주님의 학생들은 병주님을 통해서 자동화가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그럼 수도 있죠. 떠먹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뭐. 교수님 자동화. 네, 뭐 이렇게 그런 소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그래서 분석은 너네가 하지만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근데 그건 그 모델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쵸. 그럼에도 사실은 불구하고 좋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문학 전공자들한테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뭐 수업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네. 16제 안에 그 관련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있으신 센터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팀이나 그런 아레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사실 카이스트에는 뭐 워낙 많은 코딩 잘하는 사람 전산학과 이런 데 많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긴 한데 일단은 뭐 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지금 뭐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지 뭐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긴 하고 사실 교육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통계 교육도.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려면 t-테스트를 써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t-테스트 설명. t-테스트를 가르치려면 어디서부터 또 이제 뭐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대놓고 통계학 원론을 배워야 되냐 뭐 중심근각 정리부터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패키지를 쓰면 이게 뭐 이렇게 유의한 거야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 그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선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는 그 대부분의 요즘 대학들은 맞아요. 전교생이 다 네, 코딩 수업을 4학점씩 들어요. 2학점 이렇게. 자료구조라든가 파이썬 수업을 듣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들었다고 해서. 근데 현실은 뭐 다 까먹고 그나마 이제 시험만을 위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점만을 위한 수업으로 들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코딩은 못하죠. 현실에서 코딩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통계학도 알려줘야 되지. 물론 제가 그런 것도 배웠지만 또 그거를 또 똑같이 또 잠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원생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뭐 어떡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곡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인문학 논문들에도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디지털 인문학 논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가르쳐야 될까? 재작년까지 연수원 업무를 할 때 이제 IT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데이터 사이언스랑 AI 교육을 할 때 그때 했던 고민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되네요. 이거 또 나가셨네요. 네. 자연스럽게. 네. 가만히 있어. 네,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지? 네. 근데 나중에 저는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약간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인문학 전공자라는 지금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학부생인 거잖아요. 그 학부생이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대상이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약간 그러니까 통계도 알아야 하고 코딩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고 인문학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맞아요. 앨리스님 뭐 그게 일종의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인 거죠. 인문학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통계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학부생들에게 어쨌든 학부는 뭐 이것저것 다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 맛보기로 해준다면은야 뭐 좋겠지만 사실은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병주님이 하고 계시는 정도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뭔가 드네요. 살짝은. 저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심리학도 학과를 다녀보면 통계학과라고 막 그런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연구 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이 만약에 한 번에 확 바뀌는 때가 온다. 이제 조만간 그런 때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인문학 전공자들이 전공 필수로 코딩 배우고 통계 배우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이게 그 변화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그거를 가르치는 음. 병주님도 고민이 많고 학부생들도 '와 내가 인문학을 전공하러 들어왔는데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고런 중간 단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니 중간 단계가 있긴 한데 네. 그런 질문은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인문학을 알고나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학에서도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해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몇몇 소수의 대학의 인문대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국문학이나 문헌정보학 쪽, 영문학 이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에 철학이나 사학과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큰 시도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은 말뭉치를 많이 다뤘던 어학 전공자들이 있는 곳에서 좀 약간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경영학 안에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과가 세부과로 있었고 소소하게 MIS. 네. 예, 경영학, 국제 경영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어요. 근데 인문학 쪽도 왠지 그렇게 좀 과가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과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 학부에는 디지털 인문학과가 생기는 건 좀 저는 반대하긴 해요. 아 그래요? 왜 네, 그러세요? 수업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대학원은 아. 오히려 좋은 게 학부 때 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철학에 대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데 학부에서 그게 학부에서 바로 그렇게 생기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저도 사실 뭐 그려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 상상적으로. 거냐면 병주님 같은 분이 많아지는. 아 그렇죠. 제 취직 자리가 생기니까 행복한데 그렇죠, 그렇죠. 아 제일 중요하네.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많아져야 돼요. 아 뭐야? 세상에나. 지금 병주님 부과장님. 표정 완전 띵 이거셨어요. 아 피켓을 들고 나가야겠네요. 무조건 예. 만들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정문에 서서. 예, 설득당하신 것 너 같아요. 개설하라. 전 몰랐어요, 사실. 네, 이게 농담이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아직 해외나 이런 곳에서도 이게 해외에서도 사실 그렇게 엄청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이 해외에서도 소수예요, 사실. 이렇게 막 마이너 메이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전 분야 사람들이 컴퓨터랑 통계학을 자기 분야만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개가 안 돼 있으면 연구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질적 연구만 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말만 하는 연구를 할 게 아니라면 뭐 말만 하는 연구라는 걸 제가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량적 연구의 근본으로서 그 두 개가 이미 자기 도메인 날리지만큼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메인 연구를 질적 연구를 한다? 아니 양적 연구를 한다? 사실 제 생각에는 연구자 자격이 없는 수준에 가까워요. 그런데 근데 학부생들이 지금까지는 연구자는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근데 학부생들한테 도메인 지식만 가리키는 걸 기본으로 설계된 대학 설계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고 있는 중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메인 지식만 전달하는데도 4년이 짧은 시간인 건 맞아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질적 연구하는데 통계 지식 모른다. 말도 안 돼. 컴퓨터 지식 모른다. 말도 안 돼. 이 상황에서 특히나 통계 지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만큼의 자리를 확보해 두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교양 수업 정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양적 연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적 연구. 네네. 양적 연구를 하는 그죠, 데 그죠. 있어서. 질적 네. 연구라고 하길래 잠깐. 제가 아까 네. 말했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양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자 과정을 겪을 때 통계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만 겨우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석사 때 많이 느꼈지만 통계를 이거밖에 안 배우고 지금 논문을 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계뿐만 아니라
그거를 코딩하는 컴퓨팅 능력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인지적 한계?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인지적 한계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거를 모든 분야에 다 공부하게끔 만드는 게 맞냐라는 것도 전 충분히 공감은 가고, 근데 그거 안 돼 있는데 연구하는 게 맞냐라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음. 뭐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박사님은 이제 박사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박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국가의 굉장한 낭비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자를 잃었다 우리는. 약간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저 거. 같은 소학자가 보기엔 대학자를 잃었다. 아이고, 한 아닙니다. 사람- 아니 박 박사가 그 PhD 쓰는 거였어요? 나는 얇을 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좋은데? 얇게, 얇은 박? 얇게. 다음에는 설명 그걸로 해야겠다. 너무 좋은데요? 그거 쓰겠습니다. 저런 분이 이제 저기 빨리 박사를 오셔야 되는데 네. 참 아쉽습니다. 아, 약간 자꾸 약간 너 그래서- 죽어봐라로 들리죠. 저만 죽을 수 그러니까- 없죠. 네. 아니 시장이란 표현 좀 그렇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비슷하게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 공감이 진짜 많이 가요. 특히 이제 이 사람 그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앞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결국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롤링을 알 필요가 무에 있으며 코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법을 위해서 클래스가 뭔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왜 배워야 되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은 연구할 수 없는 환경인 건 맞아요.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몰라도 되는 도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재현성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 뭔가 그 중간에 만나야 되는 새로운 도구의 출현이 있거나 아니면 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게 되거나 약간 그게 시간적인 해결책으로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현실에서는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석사 레벨 혹은 학사 레벨서부터 프로젝트일 때 다학제 프로젝트여야 한다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거를 다학제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더 좋긴 하겠네요.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런 뭔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데이터 기반이나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고 싶으면 이거를 내가 배워서 할 수는 없어요. 배우긴 해야죠. 배우긴 해야 되는데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할 줄 아는 다른 전공자를 찾아서 같이 이 연구 얘기를 나눠보면서 계속 그거를 서로 배우면서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잖아요.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논문 안 나오는 걸 아시니까, 석사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대학원 다녀봤으면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 결국 공동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의 지식을 서로 배우면서 나도 코딩 공부 조금씩 하면서 해야죠.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트 캠퍼스를 등록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 네. 네, 어디서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저 알고 물론, 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인프런이에요. 뭐야 갑자기요? 아닌데? 죄송해요. 월간 디지털 인문학 아닙니까? 네, 월간 디지털 인문학 유튜브입니다. 야, 이거 실망입니다, 과장님. 아니, 바로 제가 아는 나오셨어야죠. 세상에. 팩캠을 얘기해서. 네. 월간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조 과장 감 떨어졌어. 어떡해. 아니요, 조 과장님 저는 감사했는데요. 네, 저는 감사했는데. 이 방송 말고. 인프런 저도 좋아합니다. 가끔.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간 내가 디지털 크롤링 인문학.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네,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요. 언급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그러면 어디 대학원에 뭐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대학원에 다시 가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디지털 그건 인문학 진짜 아닌 것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많아요. 꽤 많이 생겼어요. 뭐 2주간 집중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듣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님.
맞아. 가장 지금 이 기존의 인문학 교수님들이 나 이거 안 배우면 안 되겠다라고 약간 그런 수요가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대학원에 다시 와야 되나 뭐 이런 박사까지 한 분들도 박사를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런 분들까지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시라. 공동 연구를 하고 이제 월간 디지털 인문학을 구독하고 그리고 이제 슬랙 채널에 들어오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월간 디지털 인문학. 네네. 근데 아니 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돈을 드린 것도 아닌데 스폰서를 해야겠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공동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다시 처하게 되고 서로 이제 서로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인문학 연구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연구자가 뭐 하는지 몰라요 사실. 아까 되게 말씀하신 문제로 슬픈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거구나. 네,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계에 슬픈 농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쓴 논문은 사실 이거는 뭐 다른 내가 쓴 논문을 읽어주는 사람은 3명이다. 나와 리뷰어 2명. 교수님? 논문 리뷰어 2명밖에 없다라는 슬픈 농담이 있어요. 농담.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쓰고 있는 그런 논문 서지 데이터 가지고 지금 요즘에 제가 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배출되지만 인용을 받건 피인용되거나 각광받는 연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문학 연구도 그렇고 뭐 공학도 그렇고 더 그래요. 근데 모든 그나마 연구가 마찬가지죠. 네, 그나마 공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문의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소수의 논문이 더 이렇게 집중받기도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서로 논문의 출연 이런 게 가능하니까. 새로운 논문의 출연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가지고 내 연구가 이렇게 잘 읽히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인문학계 같은 경우는 이게 호흡이 길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몇천 년대 텍스트를 지금도 계속 읽으면서 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연구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저는 사실 디지털 인문학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어 국문학에서도 어학과 문학을 이어주는 게 그런 데이터거든요. 지금까지는 두 분야의 교수님들이 뭐 같이 공동 연구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일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소설 말뭉치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소설에 쓰인 말뭉치를 가지고 코퍼스를 가지고 데이터 연구를 하고 그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이 쓰는 소설 이런 것들을 어학 연구자와 문학 연구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일종의 그런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 되면 이제 제 얘기의 오늘의 결론인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이란 말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앞에 접두사가 디지털이를 붙었을 뿐 이제 나중 되면 이 연구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메일이 메일이 됐듯이 일렉트로닉 메일이 그냥 메일 보내줘라고 했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다 같이 인문학 연구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학문 분야가 그렇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동의이 됩니다. 저는 이미 그리고 너무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R이나 파이썬 누구나 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까만 화면에 텍스트를 타이핑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되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그쵸. 얼마 안 된 거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전에는 뭐 개발자나 그런 걸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도 막 하잖아요, 코딩을. 그래서 마지막 디지털 인문학에서 디지털이 빠질 거다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정말. 너무 좋은 결론을 마지막에 딱 정리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딱 방송 시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애청자. 왜냐면 더 얘기할 힘도 없고 이제. 제가 진짜 저 석사 때 병준이 같은 분을 만나서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크롤로 다 짜줘. 수업 시간 낮춰줘. 아니 대학원 수업이었으면 대학원 수업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요? 네, 학부생이었으니까.
네, 오늘 아, 네. 이렇게 진짜 네, 마무리하려고요. 네. 아, 1시간 동안, 이제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좀 긴 네. 시간 동안 저희 이제 늦은 시간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저희 오늘 전체 방송 녹음에 또 어떠셨는지 병준님 한번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거의 매주 월요일 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매주 올라오면 거의 항상 듣고 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다시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관공서에서도 가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처음에 이제 연구만 하자 그랬는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또 하냐. 근데 이제 대중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맞아요, 자리가 맞아요. 있으면 뭐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나갈 생각이고, 이번 기회로 또 이제 디지털 인문학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제 그 슬랙 그 방에 고등학생도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방송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방송하면 또 좋을 것 같고, 뭐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과장님. 저 말 속에 짧게 하라는 엄청난 무거운 메시지가 들어있네.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얘기했어 지금. 네. 저는 사실 병준님을 오늘 방송 만나 뵙기 전까진 몰랐는데, 짧게 소감을 드리면 한 번만 모시기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기어코 16부작 하고 말겠다. 예. 그리고 제가 하는 고민들이랑 맞닿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서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 제가 HR의 데이터를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병준님도 이제 인문학과 디지털을 접목시키려고 하시고, 예, 저도 뭐 아까 잠깐 뭐 중학교 때 소설가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글 쓰는 게 가장 저의 나중에 본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포인트도 많았고,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디지털 인문학이 뭘까?'라고 이렇게 약간 갸웃하면서 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2부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인제 뭐 병준님처럼 세련되게 정확하게 정의는 못 내리겠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다들 이제 하면서 들으셨던 딱 그 부분,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 디지털이 떼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딱 이 생각이 들었었고, 그 디지털을 떼어가는 그 과정 속에 병준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고요. 저의 소감은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월간 디지털 인문학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일단 오늘 저희부터 네. 할게요. 저희부터 할게요. 저희부터. 그래. 맞아요. 지금 라이브로 하자. 우리도 바로 해 버립시다. 네. 요거 구독, 좋아요 하고, 너무 재미있게 준비해 주신 저희 오늘의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앨리스 네, 큰 그림 알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그럼요. 감상을 한 이유가 그치. 네. 마지막에 이거 하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와,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네, 데이터홀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준님 감사합니다.